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유언장이 공개되는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큰아들에게는 대저택과 땅, 그런데 작은아들에게 남겨진 건 고작 낡은 책 한 권뿐이었습니다. 역시 아버지의 선택은 옳았어. 인수야, 너는 평생 책이나 읽고 살아라.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낡은 책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을. 수천억 원의 진짜 유산과 아버지의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책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남긴 진짜 유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80년대 말 서울 종로의 오래된 대저택 앞에는 늘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인 박 회장은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업가였죠. 젊은 시절 맨손으로 시작해 부동산과 무역업으로 엄청난 재산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많이 벌었어도 가족의 온기만큼은 어쩐 일인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박 회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40을 앞둔 나이에 아버지 회사의 전무이사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수재였지만 그만큼 교만함도 컸습니다. 준호는 늘 자신이 당연한 후계자라고 생각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다녔죠. 회사 임원들 앞에서도 친척들 모임에서도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반면 작은아들 민수는 형과는 정반대였습니다. 36의 나이에도 여전히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죠. 대학을 나왔지만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동네 작은 서점에서 일하며 틈틈이 교회 봉사를 다녔습니다. 옷차림도 수수했고 말투도 조용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늘 구석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형들의 대화를 듣기만 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박 회장의 대저택 거실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열린 작은 모임이었죠. 준호는 양복을 빼입고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민수는 창가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병이 깊어져 요즘은 대부분의 시간을 침실에서 보냈지만 오늘만큼은 가족들을 보고 싶다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박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오자 준호가 벌떡 일어나 부축했습니다. 민수도 조용히 일어나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박 회장은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박 회장은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나이 먹으면 다 이런 거 아니겠니? 그보다 너희들 이야기를 좀 하자꾸나. 준호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 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이번 분기 실적도 좋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상속 문제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복잡해지기 전에 말입니다. 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죠. 준호는 그 시선을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장남이고 회사 일도 제일 잘 아니까 당연히 대부분의 재산은 제가 물려받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때 민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 아버지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준호는 동생을 힐끗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는 평생 서점이나 지키고 살 거면서 무슨 상관이야. 아버지 재산은 결국 능력 있는 사람이 물려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니?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형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 형은 자상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박 회장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민수야, 내가 평생 일하며 깨달은 게 하나 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하는 도구란다. 어떤 사람은 돈 앞에서 더 큰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작아지지. 너희 둘 다 내 아들이지만 누가 진짜 이 재산을 지킬 자격이 있는지는 시간이 말해줄 거다. 준호는 아버지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당연한 상속자라는 확신만 가득했죠. 민수는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려는 말씀이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박 회장은 오랫동안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죽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달아빠진 오래된 책이었죠. 박 회장은 그 책을 어루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책이 내 마지막 시험지가 될 거다. 누가 진짜 내 아들인지 증명해 줄 거야. 며칠 후 박 회장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지만 의사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는 매일 병원에 들렀지만 주로 변호사와 회계사를 만나 상속 관련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반면 민수는 아버지 곁을 지키며 책을 읽어드리고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박 회장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날 밤, 민수만 병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착한 아이다. 세상이 너를 바보라고 할지 모르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따로 있단다. 내가 너에게 남기는 것이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는 걸 잊지 마라.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 남기시는 것이 무엇이든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박 회장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박 회장의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종로 일대의 유지들과 사업가들이 모두 모여 조문을 했고 빈서 앞에는 화환이 빼곡하게 늘어섰습니다. 준호는 상주로서 검은 양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민수는 형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문상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3일장이 끝나고 마지막 발인을 마친 뒤 가족들과 친척들은 대저택 거실로 모였습니다. 박 회장의 유언장을 공개하는 자리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오자 거실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준호는 소파 한가운데 당당하게 앉았고 민수는 구석 의자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친척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앉아 수군거렸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봉투에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재산 분배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거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변호사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죠. 변호사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박종철은 건강한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종로구 소재 대저택과 그 부속 토지 일체는 장남 박준호에게 상속합니다. 그 순간 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그렇군.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친척들도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예상했던 대로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회사 지분과 해외 부동산 명의는 별도 신탁으로 처리되었으며 세부사항은 추후 공개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신탁이라 해도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거라 확신했으니까요.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둘째, 차남 박민수에게는 본인의 서재에 있던 낡은 가죽 표지 책 한 권을 상속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고 동성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친척 하나가 크게 말했습니다. 책 한 권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친척도 맞장구 쳤습니다. 형님이 평생 모은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작은 아들한테는 고작 책 한 권이라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기대앉으며 동생을 흘끗 쳐다봤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역시 아버지도 능력을 아시는 분이셨어. 민수, 너는 평생 그 책이나 읽으며 살아. 그러면서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주변 친척 몇몇도 따라 웃었습니다.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이상입니다. 고인의 뜻이 확고했으므로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준호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의 제기라니요. 당연한 결과인데 뭘 문제 삼겠습니까? 저는 만족합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변호사는 작은 상자를 꺼내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따로 보관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수는 상자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고 해진 가죽 표지에 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책을 꺼내 든 민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표지에는 아무런 글자도 없었고 모서리는 닳아서 해졌습니다.
겉보기엔 정말 아무 가치도 없어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친척 하나가 다가와 힐끗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저런 고물 하나 받으려고 평생 효자 노릇했다니 참 불쌍하네. 준호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책을 힐끗 보더니 어깨를 툭 쳤습니다. 민수야, 서운하겠지만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거지. 너는 그냥 조용히 살아. 그게 내 분수에 맞아. 민수는 대꾸하지 않고 책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나가면서도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들은 대박이고 작은아들은 쪽박이네. 형님도 참 야속하시지. 거실은 금세 텅 비었고 준호와 민수만 남았습니다. 준호는 거실을 둘러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이 집도 내 거야. 이 땅도 내 거고. 민수는 책을 든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중에 돈 필요하면 말해. 형이 좀 도와줄게. 민수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형. 저는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책을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 책을 남기셨을까? 분명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는 책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누렇게 바랜 종이와 희미한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밤새 책을 넘기며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보려 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서러움도 있었지만 아버지를 믿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유 없이 이 책을 주셨을 리 없어. 분명 뭔가 있을 거야.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민수는 여전히 책의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낡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먼지가 날렸고 글씨는 너무 오래되어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대부분은 옛날 한자로 쓰인 문장들이었고 어떤 페이지는 그냥 백지였습니다. 민수는 매일 밤 서점 일을 마치고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아 한 장 한 장 정성껏 살펴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평소처럼 책을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책을 거꾸로 들어 빛에 비춰보기도 하고 책등을 꼼꼼히 만져보기도 했죠. 그러다가 책의 중간쯤 되는 부분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페이지보다 두꺼운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살폈습니다. 가만히 보니 두 장의 종이가 얇은 풀로 붙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풀이 약해져 가장자리가 살짝 들떠 있었죠. 민수는 숨을 죽이고 천천히 그 페이지를 벌려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페이지 사이에 작은 종이 조각들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종이 조각을 꺼내 펼쳐보니 아버지의 친필로 쓰인 메모였습니다. 글씨체가 흔들리긴 했지만 분명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메모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숫자와 기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은행 이름과 해외, 지점 주소 같은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대체 뭘까? 그는 다시 책의 다른 부분들을 더욱 세심하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몇 군데 더 이상한 부분들이 발견됐습니다. 책등 안쪽 천 사이에는 작은 도장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도장이었는데 바닥에는 한자로 박종철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 뒷면에는 연필로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금고 위치를 나타내는 듯한 약도였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메모들을 책상 위에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퍼즐 조각처럼 흩어진 정보들이었지만 뭔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민수는 밤새 그 메모들을 연구했습니다. 해외은행 계좌 같은 게 있고 신탁이라는 단어도 보였습니다. 숫자들은 비밀번호나 계좌번호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이런 것들을 책 속에 숨겨두셨을까? 그리고 왜 나에게 이 책을 주신 걸까? 민수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지만 동시에 뭔가 중대한 비밀을 발견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서점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서점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박 회장의 장례식 때 봤던 친척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민수를 보자 반갑다는 듯이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잘 지내니? 그런데 말이야, 형님이 남긴 책 말인데 혹시 뭐 특별한 거 없었어? 민수는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오래된 책일 뿐입니다. 친척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수를 훑어봤습니다. 그래,
근데 소문을 들었거든. 형님이 생전에 해외에 큰 재산을 숨겨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혹시 그 책에 뭔가 단서 같은 게 있는 거 아니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친척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갔지만 민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벌써 소문이 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교회에 갔을 때도 교인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 형제님, 아버님이 물려주신 책에 뭔가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민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문일 뿐입니다. 그냥 오래된 책이에요. 하지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아버지와 거래하던 사업가들도 민수가 받은 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책을 사겠다고 제안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한번 보여만 달라고 조르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서점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형 준호였습니다. 민수야, 지금 어디야? 잠깐 만나자.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긴장한 것 같았죠. 민수는 대답했습니다. 지금 퇴근하는 중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 대저택으로 와. 민수는 찜찜한 마음으로 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저택에 도착하니 거실에는 형뿐만 아니라 몇몇 친척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준호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앉아봐. 오늘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민수가 의자에 앉자 준호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내가 받은 책에 대해 소문이 많더라. 아버지가 해외에 재산을 숨겨뒀고 그 책에 단서가 있다는 얘기야. 진짜야. 아니야.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니 소중히 간직할 뿐이에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수야, 우리 형제잖아. 혼자 다 가지려고 하지 마. 그게 진짜 유산이면 나눠야지. 나도 장남으로서 권리가 있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저한테 주신 겁니다. 이건 제 몫입니다.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친척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수야, 형 말이 맞아. 가족끼리 그렇게 독차지하면 안 되지. 다른 친척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리도 형님 조카들인데 뭔가 있으면 나눠야 하는 거 아니겠어.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민수가 현관으로 향하자 준호가 뒤따라왔습니다. 민수야, 나중에 후회하지 마. 그 책 잘 간수해. 준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대답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거실 창문 너머로 준호와 친척들이 뭔가 심각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형의 태도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냉담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눈빛에 욕심과 조급함이 가득했죠. 민수는 책을 책상 서랍 깊숙이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녁, 민수는 교회 봉사를 마치고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 안 공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불을 켜고 방을 둘러보니 책상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급히 달려가 서랍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책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물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집에 들어왔던 겁니다. 민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현관문 자물쇠에는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아무것도 도난당하지 않았기에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책을 집에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책을 가방에 넣고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서점에 출근하자마자 낯선 남자 2명이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그들은 명함을 내밀며 자신들을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박민수 씨 맞으십니까?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민수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고인이 되신 박종철 회장님 관련해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들은 해외 신탁 관련 서류를 꺼내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혹시 회장님께 받으신 물건 중에 도장이나 비밀번호 같은 게 있습니까?
해외 계좌를 접근하려면 특정 인증수단이 필요한데 그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민수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책 한 권만 받았을 뿐입니다. 변호사 중 한 명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박민수 씨, 이건 법적인 문제입니다. 만약 상속 재산을 고의로 숨기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숨긴 게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책밖에 없어요. 그 이상은 저도 모릅니다. 변호사들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나갔지만 민수는 점점 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주변에서 자꾸 책을 노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서점 문을 닫고 나오는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어깨를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형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술 냄새를 풍기며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민수야, 그 책 어디 있어? 오늘은 꼭 봐야겠어. 민수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형, 술 드셨군요. 집에 가서 쉬세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술 먹었으면 어때? 내 말 안 들려. 그 책 당장 내놔. 준호는 민수의 가방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민수가 뿌리치자 준호는 비틀거리며 화를 냈습니다. 이 자식이 형한테 대드는 거야. 너 지금 뭐 숨기고 있는 거지? 그 책에 진짜 뭔가 있구나. 내놓으라고. 민수는 가방을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형, 정신 차리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준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민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 꼴이야. 아버지가 날 배신했어. 나는 평생 회사 일만 했는데 진짜 재산은 너한테 줬다며. 이게 말이 돼. 민수는 형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힘이 세지 않았습니다. 형, 손 놓으세요. 아프잖아요. 그때 지나가던 행인이 싸움을 말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조용히 하세요. 준호는 행인을 흘겨보더니 민수를 밀쳤습니다. 민수는 뒤로 휘청거렸지만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준호가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후회할 거야. 그 책 절대 혼자 못 가져. 내가 어떻게든 찾아낼 테니까. 준호는 비틀거리며 떠났고 민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형이 저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은 민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 형제, 시험의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맡기신 것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행하면 반드시 길이 보일 것입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책이 무엇을 의미하든 그것을 욕심으로 쓰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이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욕심에 눈먼 사람들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며칠 후 민수는 은행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의 해외 계좌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은행 직원은 신분 확인 후 말했습니다. 박종철 회장님의 신탁 계좌는 특수 인증이 필요합니다. 도장과 비밀번호, 그리고 본인 확인 서류가 모두 있어야 접근 가능합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멈춰섰는데 그 사람은 준호의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민수 씨, 준호 형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세요. 사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서 급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책에 정말 유산 정보가 있다면 형님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민수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유언이니까요. 그 사람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나중에라도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요즘 형님 주변에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거든요. 민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책을 둘러싼 갈등은 이제 단순한 형제 간의 다툼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책을 가슴에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가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민수는 거리에서 낯선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점 앞에도 교회 앞에도 수상한 차들이 서성거렸습니다. 민수는 이제 밤에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을 베개 밑에 넣고 자면서도 작은 소리에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악몽에 시달리다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잠이 달아나 버린 민수는 일어나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책을 꺼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한 장 한 장 넘기던 중 민수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책의 맨 뒷표지 안쪽이 다른 부분보다 조금 두껍게 느껴졌습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보니 뭔가 딱딱한 것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가죽을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금속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열쇠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의 작고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고 표면에는 숫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금고 열쇠일까? 아버지께서 메모에 남기신 그 금고 말이야.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금고가 어디 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메모들을 꺼내 살펴봤습니다. 약도처럼 그려진 그림이 있었는데 건물 구조 같기도 하고 길 안내 같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대저택 구조도였습니다. 약도를 자세히 보니 대저택 지하실을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금고가 숨겨져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집은 형준호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서 금고를 찾을 수 있을까? 준호가 알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용기를 내어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형, 저 민수예요. 혹시 오늘 저녁에 대저택에 들러도 될까요? 아버지 유품 중에 제가 챙겨야 할 게 좀 있어서요.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유품이라니. 무슨 유품? 책 말고 또 뭐가 있어? 민수는 재빨리 둘러댔습니다. 아버지 사진첩이랑 옛날 편지들이요. 제가 간직하고 싶어서요. 준호는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 저녁 6시쯤 와. 근데 이상한 짓 하지 마. 민수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촉촉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민수는 대저택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자 준호가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준호의 표정은 차갑고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거실로 들어가며 주변을 슬쩍 살폈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이 보였지만 준호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2층으로 올라가 아버지 방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뒤따라왔습니다. 뭘 찾는 거야? 빨리 찾고 나가. 민수는 서랍을 뒤적이며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끌기 위해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추억을 떠올리는 척했습니다. 준호는 팔짱을 끼고 문가에 서서 민수를 감시했습니다. 민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지하실로 내려갈 수 있을까? 그때 갑자기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호가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야, 이 시간에. 민수야, 여기서 기다려. 준호는 계단을 내려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때다 싶었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복도로 나와 지하실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지하실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불을 켜니 오래된 창고 같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과 낡은 가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약도를 꺼냈습니다. 약도에 따르면 지하실 벽 어딘가에 숨겨진 공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민수는 벽을 두드리며 빈 공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준호가 곧 올라올 게 분명했습니다. 한참을 찾던 중 민수는 벽 한쪽에 걸린 오래된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을 치우자 그 뒤에 작은 철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숨을 삼키며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넣었습니다. 딸각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안쪽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고에는 또 다른 비밀번호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지? 그때 위층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어디 있어? 민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메모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메모에 적힌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이게 비밀번호일까?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틀리면 어떡하지? 준호가 내려오면 끝이야. 마지막 숫자를 누르는 순간 딸깍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금고가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서류 뭉치와 통장, 그리고 두꺼운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그것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철문을 닫고 그림을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하는 바람에 그림이 삐뚤어졌습니다. 준호가 지하실에 내려왔습니다. 눈이 부릅뜬 채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너 여기서 뭐 했어? 민수는 가방을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옛날 물건들 보고 있었어요. 준호는 지하실을 둘러보며 다가왔습니다. 가방 안에 뭐가 들었어? 보여봐. 민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 물건이에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보여주라고. 내가 뭘 가져간 거지. 그 책에 있던 정보로 뭔가 찾은 거지. 민수야, 이 자식아. 준호가 민수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민수는 재빨리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준호가 팔을 뻗어 민수의 가방을 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민수의 뒤를 준호가 쫓아왔습니다. 이 자식아. 거기서 도둑놈이 따로 없네. 민수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거리는 어두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준호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너 오늘 죽었어. 내가 경찰 부를 거야. 도둑질했다고 신고할 거라고. 민수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골목길로 들어선 민수는 가로등 아래 멈춰섰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봤지만 다행히 준호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벽에 기대어 한동안 숨을 고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교회로 향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교회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텅 빈 예배당에 들어가 맨 앞줄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민수는 용기를 내어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금고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은행 통장이었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였고 잔액란에는 믿기 힘든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습니다. 수십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증서였습니다. 싱가포르와 홍콩에 있는 건물들의 소유권 증서였습니다. 민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진짜일까? 세 번째는 채권과 주식 증서들이었습니다. 국내외 우량 기업들의 주식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두꺼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친필이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촛불 아래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글자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진짜 유산을 찾은 것이다. 나는 평생 돈을 벌며 깨달았단다. 돈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것을. 준호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들이지만 욕심에 눈이 멀었구나. 그래서 나는 그에게 겉으로 보이는 재산만 주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저택과 땅은 빚으로 가득 차 있다. 회사 지분도 실제로는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내가 진짜 모은 재산은 따로 있단다. 해외에 숨겨둔 계좌와 부동산들 말이야. 그것들의 가치를 다 합치면 수천억 원이 넘는다. 민수야, 이 모든 것은 이제 내 것이다.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하지만 민수야, 이 돈을 욕심으로 쓰지 마라. 이 돈은 세상을 위해 쓰라고 남기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써라. 그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란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 민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아들이라는 것을
나는 항상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긴다. 준호는 언젠가 깨달을 것이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이다. 그때까지 내가 그를 용서하고 기다려 주길 바란다. 사랑한다, 민수야.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 엄청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어떻게 써야 아버지의 뜻에 맞을까? 한참 뒤 민수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고 교회를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민수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정직하게 이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해외 계좌 담당자를 만나 신분증과 도장, 비밀번호를 제시했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수 님 맞으십니다. 박종철 회장님의 신탁 계좌 접근 권한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자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잔액은 약 3천억 원 상당입니다. 해외 부동산 가치까지 합치면 5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수는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담당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계좌는 박민수님만 접근 가능하며 사용 내역은 분기마다 보고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행을 나오는 민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나야.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제발 부탁이야.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다급하고 애절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 어디서 만날까요? 그날 저녁 민수와 준호는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준호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형이 잘못했다. 정말 미안해. 민수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형을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돈만 쫓아왔어.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회사 일만 했지. 근데 결국 내가 받은 건 빚더미였어. 대저택도, 땅도, 회사 지분도 다 가짜였어. 아버지가 나한테 마지막 교훈을 주신 거야.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야, 형이 너무 욕심이 많았어. 동생인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이제야 깨달았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말이야. 민수는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괜찮아요. 저도 형을 이해해요. 며칠 후 민수는 준호를 비롯한 모든 친척들을 대저택으로 불렀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친척들은 수군거리며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설마 민수가 진짜 유산을 찾은 건가? 거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준호는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아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남기신 진짜 유산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민수만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해외 계좌와 부동산에 막대한 재산을 숨겨두셨습니다. 그 가치는 약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친척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5천억이라니.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형님이 정말 그렇게 큰 부자였단 말이야.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재산의 열쇠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낡은 책 속에 모든 정보를 숨겨놓으셨죠. 친척 하나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럼 그 돈은 다 내 거란 말이지. 우리는 한 푼도 못 받는 거야. 다른 친척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 우리도 가족인데. 민수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잠깐만 들어주세요.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재산을 제게 맡기신 이유는 제가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명확했습니다. 이 돈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서류 하나를 펼쳐 보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박종철 공익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 재단은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무료 병원을 운영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할 겁니다. 친척들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한 친척이 물었습니다. 그럼 넌 한 푼도 안 가져간다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재단 운영비와 제 생활비 정도는 받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산은 공익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께서 원하신 일이니까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준호에게 쏠렸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동생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형이 정말 잘못했어.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친척들이 깜짝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돈만 쫓아왔어. 동생인 너를 무시하고 괴롭혔어. 욕심에 눈이 멀어서 형제 간의 정도 잊어버렸지. 정말 미안해. 이제야 깨달았어.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라는 걸. 민수는 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형,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저도 형을 원망하지 않아요. 준호는 민수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내가 진짜 우리 집안의 기둥이구나. 아버지께서 왜 너를 택하셨는지 이제 알겠어. 두 형제는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친척이 다가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대단하구나. 우리가 욕심만 부렸는데 부끄럽다. 다른 친척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도 미안해. 앞으로 재단 일에 우리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싶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재단 설립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박종철 공익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재단은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겁니다. 회장님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 지켜보세요. 재단 사무실은 종로의 작은 건물에 마련되었습니다. 민수는 이사장이 되었고 준호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준호는 회사 일을 정리하고 재단 일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형제는 함께 사무실을 꾸미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야, 우리 이제부터 제대로 해보자. 아버지, 뜻대로 말이야.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 날이었습니다. 가난한 형편에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20명이 모였습니다. 민수는 한 명 한 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돈이 없어서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학생이 민수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요. 꼭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저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민수는 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그 마음을 잊지 마. 받은 만큼 나눠주는 사람이 되렴. 수여식이 끝나고 준호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오늘 정말 뿌듯하다. 이런 게 진짜 보람이구나. 나는 평생 숫자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야 사람을 보게 된 것 같아. 민수는 형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형도 이제 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저녁 민수는 혼자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재산을 아버지 뜻대로 쓰고 있습니다. 형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 우리 형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들이 흔들렸습니다. 민수는 그 바람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민수야. 내가 자랑스럽구나. 민수는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아들답게 살겠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박종철 공익재단은 이제 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단체가 되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100명을 넘었고
무료 급식소도 3곳이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바쁘게 움직이며 재단 일에 전념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민수는 재단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이제 정식 직원이 되어 재단 운영을 돕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 정부에서 우리 재단을 모범 사례로 선정했대. 다음 달에 표창도 받는다더라.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형 덕분이에요. 형이 열심히 뛰어다니셔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준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 내 덕분이지. 내가 아버지 뜻을 제대로 이어받아서 가능한 일이야. 나는 그냥 형으로서 동생 돕는 것뿐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장학생들을 만나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1년 전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이 모여 근황을 나눴습니다. 한 학생이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 덕분에 학원도 다닐 수 있었고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른 학생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사장님을 본받아서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저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싶거든요. 민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원하신 일이구나. 돈이 돈을 낳는 게 아니라 희망이 희망을 낳는 거구나. 모임이 끝나고 민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낡은 책이 액자에 담겨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책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 이 책 한 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던가. 형과의 갈등도, 친척들의 욕심도,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죠.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시련이 민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형 준호도 변화시켰습니다. 준호는 이제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주 무료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장학생들의 멘토 역할도 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평화로운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목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민수 형제, 요즘 정말 바쁘시죠? 신문에서 재단 소식을 봤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민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쳐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목사님이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닙니다. 형제님의 선한 마음이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에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말고 계속 선한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준호와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형제는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돈만 쫓다가 정작 소중한 것들을 다 놓쳤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덕분에 다시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이더군요. 아버지께서 민수를 택하신 이유를 이제는 완전히 이해합니다. 정말 현명한 선택이셨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받은 만큼 나누고 욕심내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형도 이제 함께 걷고 있어요. 우리 형제는 이제 진짜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두 형제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 잎이 흩날렸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민수는 이 순간이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모습이라고 느꼈습니다. 형제가 화해하고 함께 선한 일을 하는 건 말입니다. 산소를 내려오는 길에 준호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후회하지 않아. 수천억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내가 그냥 혼자 가졌어도 누가 뭐라 하겠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얻었거든요.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형과의 화해도 얻었고 많은 사람들의 감사도 받았어요. 무엇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는 보람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준호는 동생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나도 이제야 알겠어. 그날 저녁 재단 사무실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1주년을 축하했습니다. 민수는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합시다. 준호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우리 재단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키워주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말고 계속 나아갑시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사무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민수는 혼자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이 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믿어주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게요. 그때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뭘 보고 있어? 민수는 형을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별 보고 있었어요. 참 예쁘죠? 준호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래, 예쁘다. 예전엔 이런 것도 못 봤는데. 이제야 보이는구나. 두 형제는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재단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지점도 늘어나고 수혜자도 수천 명이 되었습니다. 민수와 준호는 여전히 함께 일하며 아버지의 유산을 지켜나갔습니다. 낡은 책 한 권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종철 회장이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정직과 나눔의 정신이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그 유산을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정직하게 그리고 나누며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